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차관입니다. 김인중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민당정 간담회가 아직 끝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크게 뭐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민당정 간담회 내용이 혹시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브리핑이 끝나고, 민당정 간담회가 끝나는 대로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2요구 의결 시 대통령께서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 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쌀은 23년 수확기 쌀값이 80kg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시장 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작목 직불제,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 감축 등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여 적정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일반 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대폭 확대하여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 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수확기에도 벼 재배 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작년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 격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농가 소득 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 품목별 실제 수입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면서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 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하고, 내년부터 농업 분야의 탄소 저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소 중립 직불제 시범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업 현장의 주요 현안인 농업 인력 문제에 대응하여 내 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역대 최대로 3만 8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 분야에 배정하였습니다. 또 공공형 계절 근로제도 22년 5개소에서 23년 19개소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까지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 명 이상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인들이 제값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을 올해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도 27년까지 100개소를 구축하여 유통 비용을 6%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째, 우리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청년농 육성, 스마트 농업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씩 지원하는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 작물도 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 기계화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물류 효율화와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등을 위해 K푸드 플러스 수출을 27년 230억 불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7년까지 그린바이오 산업을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은 30개를 육성하는 등 첨단 기술 융합형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공포된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난개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 특화지구 제도를 금년 준비를 거쳐 내년에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주민이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 SOC 복합시설을 금년까지 900개소를 지원하고 농촌에 부족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모델을 금년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당정은 오늘 발표한 쌀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농업발전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감은 물론 향후에도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있었던 민당정 간담회의 논의 결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일보 변태석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변태섭입니다. 그 내용 보면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 구축 등 농업인 경영 안정 지원 강화 방안, 그리고 청년 농가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화 산업 방안 모두 기존에 발표된 내용이고, 농업 직불금 5조 원 확대만 해도 이미 대선 공약이었던 데다가 지난해 10월 그 농업 혁신 및 경영 안정 대책에서 이미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그 보면은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에 발표된 대책들 대부분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 여기서 정작 새로운 건 어떤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사실은 발표드리는 내용이 이제 쌀 수급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직불제 확대 개편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농업농촌 발전 대책,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제 국정 과제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국정 과제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그린 바이오라든지 뭐 푸드테크라든지 이런 이제 대책을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내용들은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국정 과제의 틀 안에서 다루어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새로운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늘 이제 주로 논의되고 발표되는 내용 중에서 좀 새로운 내용은 좀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확기에 수확 올해 이제 뭐 무엇보다도 이제 결국은 뭐 양곡관리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쌀의 수급 상황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수확기 쌀값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는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차원에서 올해 이제 수확기 쌀값을 한 20만 원 수준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뭐 기본적으로 적정 재배 면적을 일단 그 만드는 게 이제 봄철에는 중요하고요. 이제 재배 면적이랑 작황을 봐서 가을에 이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난해처럼 조금은 과감하고 좀 선제적인 그런 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올해 저희가 직불제를 이제 23년도에 그 예산액이 대략 한 2조 8천억 정도 됩니다. 2조 8천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공약이나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로서 27년까지 5조 원까지 가져가겠다라는 부분들은 뭐 예산 당국이나 아니면 정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얼마로 할 거냐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아직 예산 편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만 최소한 3조 원 이상으로는 하겠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저희들로서는 이 작업을 하면서 좀 신경을 쓴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농촌 공간계획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들어가기는 합니다. 그 농촌을 조금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데 특히 이제 주택 문제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농촌 주택이 지금 대략 한
뭐 410만 가구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주택이고, 그래서 농촌 공간 계획과 함께 연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좀 노후 주택을 좀 개선하는 작업을 하려고 그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그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일단 과거와 비교해서 좀 중점적이라기보다도 좀 새롭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표적인 게 그렇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작은 정책들이 여러 개가 그 새로 그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시간이 나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민 차장님. 뭐 직불금 5조 원 이제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직불금 3조 원까지 확대한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일단 그 지금 이게 농업 전체 예산에서 가져가 오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순증해서 3조 원을 확보하겠다는지 좀 그게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 쌀 이야기를 좀 국한하자면은 쌀 농가 뭐 지금 대책이라는 게 어떻게든 쌀 가격을 갖다 받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 쌀 농사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쌀 농사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지금 뭐 전략 직불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계속 제기되어 오는 문제들이 쌀 농사 너무 짓기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쌀 농가들이 이쪽에 너무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많거든요. 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쌀이란 특정 품목에 이제 보면은 뭐 농림부 자체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온정적인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쌀을 세금을 들여서 가격까지 뭐 맞춰주고 있고, 거기에다 그 비싼 쌀을 국민들은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좀 농림부 입장이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 발의한 의원들이 오늘 보면은 지금 거짓말이라고 농경연 연구 자료에 대해 그 자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이런 식의 어떤 야당이 지적이 이어지게 되면은 정책 신뢰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크게 이제 네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3조 원 이상이라는 부분이 기존의 이제 농업 예산의 범위 내냐라는 부분을 일단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정부가 예산 편성하는 체계를 보면 먼저 이제 예산 편성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각 부처의 지출 한도라는 걸 먼저 정합니다. 그러면 그 지출 한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각 부처가 예산 요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기재부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을 최종 확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 지출 한도라는 게 뭐 최종 예산과 비교를 할 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튼 예산 편성을 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곤 하는데, 현재는 아직은 그 지출 한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 그 지출 한도를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찌됐든 이 양곡관리법이나 직불제 개편이라는 이러한 일종의 변수를 감안을 해서 그 기재부에서도 그 농식품부의 지출 한도를 정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겠다는 거고, 3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저희 농식품부의 예산에 들어있는 직불제 예산이 대략 한 2조 8천억 원 정도인 거고, 그것보다는 한 최소한 2천억 원 이상의 직불제는 늘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의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지출 한도도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 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최소한 그거 이상은 편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쌀 수급 균형과 관련돼서 어떤 그 실질적인 추가적인 방안이 있느냐, 그게 있으면 이제 좀 뭐 그걸 소개해 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이 벼재배 면적 감축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뭐 보통 이제 저희들이 벼재배 면적 감축의 사유로 이제 드는 부분들은 뭐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전용과 함께 이제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는 그런 것들이 될 텐데, 다른 작목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 전략작물 직불제, 그걸 이제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와 함께 뭐 그 농지 은행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타작목 재배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전략작물 직불제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가루쌀과 결합이 되면서 사실은 그 정책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논타작물 재배 사업보다는 훨씬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논타작물 재배 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만 했지만, 전략작목 직불 사업은 사실은 그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 입장에서도 훨씬 그 도움이 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략작목 직불제를 올해 처음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가루쌀을 그 육성해 나가면서 전략작목 직불제를 추진해 나간다면 뭐 늦어도 27년까지는 수급 균형은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쌀의 수급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전략작목 직불제를 통해서 농가들이 다른 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개선하는데 집중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전략작목 직불제에 대해서도 지금 뭐 그 지급 단가의 적정성이나 이런 식의 그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같이 그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 여건 개선과 병행을 하면서 전략작목 직불제, 가루쌀 재배를 추진을 한다면 쌀 수급 균형을 27년 이전에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쌀에 대해서 너무 온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현재 상태에서 보면 조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인데, 지나온 과거의 역사를 생각을 하면 또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실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우리가 쌀을 자급한 게 1977년이니까 한 50년 남짓한 상황이고, 쌀이 구조적인 공급 과잉에 들어간 거는 2001년부터니까 대략 한 20년 정도 남짓한 그런 상황인데, 주곡으로서의 쌀을 자급한다는 건 그거는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무척 중요한 일이고, 쌀이 부족해진다면 사실은 그로 인한 어떤 뭐 사회적인 문제점이나 혼란 같은 것도 작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쌀이 부족한 상황을 만들 수는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쌀의 근본적인 문제가 현재 시점에서는 그 구조적인 공급 과잉 내지는 수급 불균형 이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대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쌀에 주어졌던 인센티브나 페이버를 뺏는 방법으로 가는 거는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그 기본적인 뭐 쌀 정책의 방향은 그 시장 기능을 아무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려고는 하는데, 뭐 우리 기자님 잘 아시지만 쌀의 그 정치적인 속성이 또 다른 작목보다 강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종종 그 쌀 시장에 그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저희는 최대한 쌀에 있어서도 시장 기능이
좀 유지되고 강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당의 지적과 관련돼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양곡관리법 그 개정안의 효과와 관련된 그런 그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아마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쌀의 수급 불균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찌됐든 그 영농의 편의성이나 소득이나 아니면 판로나 이런 그 어떤 장목에 관한 종합적인 그 농업인들의 평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쌀이 다른 장목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쌀을 심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시장 격리를 의무화한다, 뭐 내지는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한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들어갔을 때 그 쌀이 갖는 장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심화될 거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사실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비판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조금 야당 의원님들의 비판에 동의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지금 뭐 제2 요구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2 절차라든지 그 이후에 또 뭐 새로운 양곡관리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조금은 쌀 산업을 위한 바람직한 내지는 좀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뜻대로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예, 김덕준 기자님. 예, 좀 쉽게 질문을 할게요. 네. 수급 대책을 해가지고도 이제 수학기에 쌀값이 20만 원 안 되면 만약에 한 이제 18만 원, 19만 원 됐다. 이러면 20만 원이 될 때까지 시장 격리를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쌀 시장에 있어서도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가격을 어떤 절대적인 목표를 두고 그게 될 때까지 개입하고 또 개입하고 또 개입하고 그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향은 어찌됐든 9월 말쯤이 되면 벼 재배 면적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작황에 대한 그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수확기 쌀값이 대략 그 정부가 어느 정도의 시장 격리 내지는 시장 개입을 하면 쌀값이 20만 원 정도가 될 거냐라는 부분이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되면 그게 뭐 다소 과감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지난해처럼 좀 과감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좀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혹시 그 네. 20만 원 수학기 쌀값이 20만 원이 넘었던 적이 몇 년도 정도 됐었습니까? 지금 제 기억에는 20년, 21년, 19년도 거의 그 수준이었고요. 19년, 20년, 21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변 과장님 혹시 있어요? 아니 그 저기 있어요? 그 쌀값 그래프.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수학기 쌀값입니다. 그래서 20만 원이 넘었던 적은 두 번이 있습니다. 그 20년, 21년 그때 21만 6천 원, 21만 4천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만 원이라는 쌀값은 과거의 그 역사적인 가격을 볼 때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만 원을 넘었던 적은 두 번입니다.
네, 또 다른 김선아 국장님. 네, 농업신문 김선아 기자입니다. 지금 앞서서 쌀값 20만 원 관련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 지난해 90만 톤 저희가 격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3월 25일 현재 4만 4천 원이어서 쌀값이 지금 17만 6천 원이고 그러면은 지금 수학기 쌀값보다 한 2% 정도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격리를 했음에도 지금 수학기 쌀값은 지금 17만 6천 원대 지금 있는 건데 농경연 분석자료 최근 나온 거에도 5월까지 좀 약보합이 갈 것 같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고요. 근데 지금 20만 원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일간지 보도들 보면 20만 원대 정부 의지 밝힌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만 원이 되지 않았을 때 무슨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가 진짜 궁금해하실 거예요. 듣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죠? 일단 우리 김선아 기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이제 수학기 대비해서 2%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그 쌀값의 흐름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정부가 그 시장 격리를 하기 전,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단경기 한 8월 내지는 9월 초 정도의 가격은 16만 원 정도였죠. 그랬는데 어찌됐든 정부가 공공비축민 45만 톤을 포함해서 90만 톤을 격리를 하면서 16만 원이었던 쌀값이 18만 5천 원 뭐 그 정도까지 상승을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판단은 쌀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 이런 그 판단들이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그런 어떤 공감대 같은 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쌀값이 추가적으로 인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수학기 전에 이례적으로 쌀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내내 쌀값 가지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야도 네네. 그렇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고 추가적인 대책으로 후속 대책으로 나왔는데 새롭게 제가 보기에 제시된 건 쌀값 20만 원이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그러니까 어찌됐든 조금 전에 우리 그 기자님 그 질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가 어찌됐든 9월 말 정도 되면 그 재배 면적과 작황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판단을 하고 시장에 어느 정도 그 격리를 할 거냐라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결정을 할 때 그 정도의 가격은 될 수 있도록 물량과 시기를 정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관님 한 가지 그 시장 격리로 쌀값을 잡기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전문가들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거는 과거에 이제 경험과 관련된 얘기인데, 어느 만큼을 격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변동직불제 하에서의 시장 격리는 남는 물량만 격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변동직불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남는 물량 이상의 물량을 격리한다는 건 원칙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유일하게는 아닙니다. 두 번째였으니까 유일하게 남는 물량 이상의 물량을 격리했던 애가 딱 두 번입니다. 그게 2017년과 2022년 지난해입니다. 그래서 그 두 해 같은 경우에는 그 격리를 하기 전에 비해서 격리를 하고 나서 대략 15%에서 20% 정도의 쌀값이 올랐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이는 시장 격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 격리를 하되 남는 물량만 할 거냐, 아니면 남는 물량 플러스 알파를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 격리의 효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정부는 시장 격리를 통해서 수학기 쌀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충분한 시장 격리를 통해서 수학기 쌀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게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아니, 효과가 얘기를 없다는 하는 게 아니라 거는 효과가 예. 그것이 그래서 네. 시장 격리에 너무 과다한 재정이 투입된다고 그래서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금 대통령께서 아니, 얘기하시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라고 해도 시장 격리라고 해도 정도의 문제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을 안 한다고 그래서 시장 격리를 안 하는 거냐? 아니죠. 합니다. 근데 시장 격리를 할 때 어느 정도를 하게 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남는 쌀을 격리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대략 한 20만 톤에서 30만 톤 정도입니다. 근데 그 제도화가 되면 그게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늘어난 정도가 크레이의 분석에 따르면 60만 톤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장 격리를 한다고는 해도 그런 제도적 정치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죄송한데 한 예. 가지만 뭐 생산조정 변동직불제를 부활하라던가 아니면 논타작물이나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을 충분히 늘려달라던가 그런 요청들이 있는데 그런 후속적인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 정책 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략작물 직불제를 늘려달라라는 부분 저희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의 수급 균형을 회복하는데 가장 유효한 정책 수단이 전략작물 직불제고, 그게 직불제인 이상 그 다른 작목을 심는 그런 생산 여건만 뒷받침이 된다면, 그리고 뭐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그 소비량 이런 부분까지만 뒷받침이 된다면 거의 완벽하게 그 수급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작물 직불제는 어찌됐든 쌀의 수급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확대를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변동직불제 말씀을 하셨는데, 변동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저희들이 2019년까지 한 15년 정도 운영을 하고 없앤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두 가지가 대표적인 이유였고요. 첫 번째는 쌀에 대해서만 지원이 집중이 되다 보니 쌀의 공급 과잉을 점점 심화시킨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게 면적 단위로 헥타당 얼마 이렇게 주다 보니 대농에게만 너무 큰 혜택이 집중이 된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나 중규모 농가에게 그래도 조금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로 바꾸자. 그 두 가지 이유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동직불제로 돌아간다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른 기자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희조 기자님. 오늘 발표하신 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일종의 목표 가격 내지는 보장 가격이라고 저희가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20만 원이 목표 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원래는 시장에서 결정해야 되는 쌀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뉘앙스로 읽힐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목표 가격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20만 원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거에 비하면 최근 몇 년 동안의 쌀값이 훨씬 높았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7년부터 21년까지의 5년간의 그 수확기 평균 가격은 대략 한 19만 3천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18년부터 22년까지의 수확기 쌀값의 평균은 대략 한 19만 9천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어찌됐든 최근에 그런 쌀값의 흐름을 봤을 때, 이 정도는 그래도 농가들에게 뭐라고 그럴까,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쌀값이 되는 게 적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목표 가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건 맞지 않고 원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정부가 뭐 목표 가격을 운영한다 이런 식의 또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 가격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 농민들한테 20만 원은 무조건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가급적이면 예. 20만 원을 맞춰주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는 예, 건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예,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님. 그러면 20만 원 올해는 그 금액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내년부터는 뭐 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매년 뭐 적정 가격이 되도록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 보면 농가 소득 지원 강화 대책으로 뭐 수입이나 매출이 일정 이상 변동하면은 뭐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뭐 어떤 식으로 완화를 하겠다는 건지 좀
방안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들 그러니까 사실은 농식품부가 관리하는 품목이 한두 가지는 아니고요. 한두 가지는 아니고 뭐 식량작물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과수도 있고 축산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통 그 수급 관리나 가격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점으로 작용을 하는 건 평년 가격이라는 부분이 가장 기준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보통 평년이라 함은 최근 5년의 가격 중에서 최고와 최저를 뺀 3년 평균, 뭐 흔히 얘기하는 올림픽 평균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정도의 가격이 농민들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모두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가격이더라라는 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이 가격이나 수급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평년 수준의 가격 부근에서 관리를 하는 걸 1차적인 목표로 하는 거고 쌀값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쌀값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평년 수준의 가격 정도가 형성이 되는 게 저희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영안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아주 구체적인 그 세부 시행 방안은 올 연말까지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너무 커졌습니다.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도 경영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을 조금 완화해 주는 게 농가들 입장에서는 경영의 안정성을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그런 수입과 소득의 안정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경영 안정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뭐 구체적인 사업 방식은 뭐 그걸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보험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걸 적립 방식으로 할 건지 뭐 직불제 방식으로 할 건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말씀드리기는 이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모습이 좀 만들어지는 대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제목이 쌀값 20만 원 추진이 되도록 대책 추진이 제일 큰 제목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첫 번째가 우선 쌀은 2023년 수확기 쌀값이 20만 원 80kg 수준이 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네.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정부는 빠른 시기에 네. 시장 격리 등 수확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 이거는 수확기에 20만 원을 80kg를 보장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를 정부가 보장할 재가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보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매경의 이 기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러니까 그걸 보장할 방법은 없고 보장하겠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가 수확기의 시장 격리를 추진하는 경우에 20만 원은 최근에 그 쌀값의 흐름을 봤을 때 평년 수준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수준에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시장 격리를 펼치겠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시장 경기에서 어쨌든 20만 원 수준을 저기 딱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목표 가격이라든지 보장이라든지 이렇게 그 단어가 선택이 되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정부가 어찌됐든 시장 격리를 했는데 그게 뭐 19만 9천 원이 됐다. 그러면 누가 법적으로 내지는 정치적으로 1,000원 책임져라. 그럴 거냐. 그럴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는 겁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한겨레 박종호 기자님.
이러한 정책이 지금 현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첫 시행 중인데 현재 신청과 집행 상황이 어떠한지 먼저 묻고 싶고요. 왜냐하면 신청자가 좀 생각보다 적고 지난해 농가소득 감소 대비해서 지원 규모가 좀 작다는 그런 비판도 있는 듯해서요. 그리고 내년 전략 직불금 예산을 어느 정도로 확대할지도 구체적인 숫자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보도자료에 벼 적정 재배 면적을 연도별로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특히 뭐 27년 같은 경우에는 61만 8천 헥타르 상당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재배 면적 감축 목표 등과 견져서 보면 현실성이 지금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아까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기준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신 건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직불금 예산을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한다고 하면 지금 올해 예산의 약 2배 수준으로 파악이 되는데 정부가 지금 뭐 세수 여건이 악화해서 예산을 좀 긴축하는 압박이 상당히 심한 편인데 직불금을 이렇게 많이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러니까 뭐 매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늘려나가겠다라는 걸 제시하지 못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전략장목 직불제의 추진 상황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올해 전략장목 직불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략장목 직불제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벼재배 면적 감축과 관련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그 저희들의 이제 전략장목 직불제 목표 면적이 대략 한 16,000헥타 정도 됩니다. 16,000헥타 정도 되고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신청이 된 면적은 대략 한 11,000헥타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100%가 다 충족이 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지금 저희들이 한 4월 20일 정도까지 지금 신청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그래도 그 신청률이 올라갈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들 입장에서 타작목 재배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의 생산 기반이 오랜 기간 동안 벼농사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논에다가 다른 작목을 심는다는 게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보통 벼를 심다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그러니까 그 다른 작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대략 한 5년에서 8년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로서는 사실은 쉽지 않은 선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득의 감소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일단 저희들이 올해 전략장목 직불제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득 감소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단가를 정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 저희들 또한 그 의견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장목 직불제의 단가도 아무튼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또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확정될 문제긴 하지만 내년에는 대략 한 26,000헥타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27년도에는 한 67,500헥타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벼재배 면적 감축과 관련해서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이 벼재배 면적이 대략 한 72만 7천 헥타 정도고요. 올해 저희들이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건 한 69만에서 70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2027년도에 수급 균형을 달성하는 벼재배 면적은 대략 한 61만 한 8천 헥타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올해 대략 올해 한 70만 헥타라고 치면 지금 4년 동안 한 8만 헥타 정도를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 8만 헥타 중에서 한 5만 헥타에서 6만 헥타는 그 전략작물 직불제로 줄이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 저희가 지금 추세로만 말씀을 드리면 농지은행 사업을 매년 한 2천 헥타에서 3천 헥타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한 4년 잡으면 한 1, 2만 헥타, 한 10,000에서 15,000 되겠죠. 그리고
매년 농지 전용되는 그러니까 농지 전용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면적이 대략 한 6,000헥타에서 8,000헥타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한 뭐 3만 헥타 정도는 되겠지요. 대략 그 정도로 저희들이 전략작목 직불제의 실효성만 조금 더 강화를 한다면 수급 균형은 27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 부분 예산 5조 원 말씀이신가요? 예산 5조 원 그러니까 대선 공약에서도 제시가 됐고 국정 과제로서도 5조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보통 직불제와 관련돼서는 그 직불제의 그 예산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보통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직불제를 담을 그릇, 예산을 담을 그릇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계기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직불제와 관련돼서 이제 공익형 직불제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 직불제 예산이 2조 8천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대략 한 2조 5천억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 2조 5천억 정도가 공익형 직불입니다. 2조 4천억 정도입니다. 2조 4천억 정도인데 그 공익형 직불을 25년 그러니까 25년부터 29년까지 기본계획 5개년 기본계획을 내년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익형 직불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좀 큰 변수인 거죠. 공익형 직불을 어떤 모습으로 바꾸고 어떻게 개편을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새로 도입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경영안정 프로그램,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직불, 그 다음에 경영 이양 직불을 그 새로 이제 개편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추진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거나 아니면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5조 원의 공감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선 최소한 3조 원 이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총량적인 부분은 결정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얼마 이런 식으로까지는 조금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아무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구체화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정말 단순 무식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저 뉴데일리 임정환 기자라고 하는데요. 정말 네. 죄송한데 정말 네. 단순 무식합니다. 그래서 뭐 무식하다고 욕하셔도 상관없지만 그 민주당에서 혈세를 가지고서 쌀값이나 농가 지원하자는 안 하고 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시는 어쨌든 혈세를 가지고 농가 똑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혈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혈세를 쓴다고 그래도 그걸 어디에 쓰느냐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급 불균형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러니까 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쓸 거냐, 수급 불균형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쓸 거냐. 제가 볼 때 가장 큰 차이는 그거라고 봅니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써서 어떤 효과를 내게 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의 수급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농가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 어떤 품목을 재배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쌀이 현재 시점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거기다 더 얹어준다고 그러면 더 많이 심을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의 쌀 정책의 기본 방향도 우리 기자님들이 보실 때 언뜻 이해가 안 가시는 측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리 하겠습니다. 저희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시장 기능에 의해서 수급 조절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쌀의 정치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 기능에 의해서만 그 수급이나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